세계 민담 이야기 칠레 편. 칠레의 전체 국토는 민화를 중심으로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북쪽엔 황량한 아타카마 사막이 널려 있는데 이곳은 페루 및 볼리비아와 오랜 동안 영토 싸움을 벌이던 곳입니다. 초석이나 은 또는 구리 등 지하 자원이 많은 광산 지역이기 때문에 광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 중부 지역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와 목축의 중심지였습니다. 페루의 전통과 관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역일 것입니다. 또한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지를 건설했기 때문에 에스파냐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남쪽 산림지대인데 이곳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어 에로키니아 인디언들이 그 부족적 전통과 구전 민화를 원래 모습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안 지역인데 북쪽의 아리카 항구에서 남쪽의 마젤란 해협에 이르기까지 항구와 섬과 바다, 그리고 어부, 선박, 물고기 등 갖가지 바다와 관련된 것들이 동화 민화에 출연합니다. 제목 40인의 도적. 호라비 한 사람이 블랑카 로자라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세상을 떠난 제 어머니를 꼭 닮아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뜨면서 자기 딸에게 조그만 마법의 거울을 주며 만일 자기가 보고 싶으면 거울을 꺼내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 호라비는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 재혼한 여자는 매우 시기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계모는 전처소생의 딸이 하루 종일 거울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거울을 딸에게서 뺏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거울을 향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하고 물었습니다. 거울은 당신의 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울은 그녀에게 아부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대답한 것이지요. 그 때문에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여 사람을 시켜 자기 딸을 죽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소녀를 죽이지 않고 그냥 버리기만 했습니다. 어느 노인 한 사람이 이 소녀를 데려다 길렀습니다. 한편 계모는 다시 거울을 꺼내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그 아이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라고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격분한 계모는 딸을 도와준 노인을 찾아 만일 그가 전처딸의 혀와 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를 대신 처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마침 푸른 눈을 가진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 불쌍한 소녀를 보호할 길이 달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자기 개를 죽여 개의 눈과 혀를 대신 가져가서 계모의 명령을 수행한 듯이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는 블랑카 로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기로 하고 어느 숲속으로 내보냈습니다. 계모는 노인이 푸른 눈과 혀를 은쟁반에 받쳐 들어오자 몹시 기뻐했습니다. 블랑카 로자는 오랫동안 힘들고 슬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40인의 도둑들 소굴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 앉아있던 그녀는 한때의 도둑들이 숲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나무에서 내려와 도둑들이 나온 소굴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눈부신 갖가지 보석과 맛있는 음식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소녀가 가장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배가 터지도록 먹은 다음에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 깊은 잠이 들었어요. 소굴로 돌아온 도둑들은 동굴이 온통 뒤죽박죽으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들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전을 위해 입구에 보초를 세웠어요. 이튿날 도둑들이 모두 약탈을 나가자 블랑카 로자는 다시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초는 소녀를 보자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만 황홀해졌습니다. 그는 이 소녀가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라고 확신하고 이 소식을 나머지 동료들에게 알리려고 허둥지둥 달려갔어요. 하지만 소굴로 돌아온 도둑들은 그의 말을 별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두목은 이 이상한 사건을 밝히기 위해 5명의 도둑에게 보초를 서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블랑카 로자를 본 그들 역시 이것은 성처녀가 자기들을 벌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고 믿으면서 전과 똑같은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들이 모두 나가 있는 동안 블랑카 로자는 그 소굴에서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약탈을 나갔던 도둑들이 돌아왔을 땐 소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둑 두목은 이 사건들을 결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보초를 서기로 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는 블랑카 로자를 처음 보는 순간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그는 여지껏 본 일이 없었어요. 그는 이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굳게 믿은 나머지 그녀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자기 부하들을 불러 회개하고 그녀를 찬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블랑카 로자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기는 성모가 아니고 계모에게 집을 쫓겨난 고아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굶주림 속에서 외롭게 죽지 않도록 보호해줄 손길이었습니다. 도둑들은 그래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계속 그녀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금관을 만들고 가장 훌륭한 옷을 입혔으며 최고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녀를 치장하게 했어요. 그날부터 블랑카 로자는 그녀의 도둑 친지들과 함께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숲속 도둑의 소굴에서 어느 아름다운 여자를 떠받들고 있다는 소문이 도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계모는 물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울아, 하느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말해보아라 라고 그녀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블랑카 로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라고 그 작은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계모는 어느 여자 점쟁이를 찾아가서 만일 그녀가 전처 딸을 살해해 준다면 큰 돈을 주겠노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 늙은 점쟁이는 샅샅이 숲속을 뒤진 끝에
마침내 도둑들의 소굴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갖은 거짓말과 농간, 아첨을 하여 드디어 블랑카 로자를 만났습니다. 늙은 점쟁이는 이 소녀가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점쟁이는 옛날에 소녀가 자기에게 금화 한 입을 적선해 준 일을 잊지 못하여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찾아왔노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점쟁이는 소녀에게 과일 한 강주리를 주었지만 블랑카 로자는 자기에게는 과일이 많다면서 노파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과일마저 받지 않겠다면 하고 노파가 깨깨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그 옷이나 아니면 비단결 같은 그 머리라도 내 손으로 한번 쓰다듬을 수 있게 해줘요. 노파는 블랑카 로자의 머리를 한번 가볍게 건드리드다 하면서 마법 바늘을 그녀에게 꽂았습니다. 그 순간 블랑카 로자는 깊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늙은 마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쳐 나와 계모에게로 가서 이제 다시는 그 딸이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둑들이 숲속 소굴에 도착해 보니 자기네 고귀한 여왕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럼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가 깨어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녀가 죽은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들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와 특히 가까웠던 친구들은 순금과 순은으로 관을 만들고 아름다운 옷을 몸에 입힌 다음 가장 값비싼 목걸이와 진주로 꾸몄습니다. 그들은 한 방울의 물도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관을 봉한 다음 관을 바닷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어느 도시에 고기잡이를 몹시 좋아하는 한 왕자가 늙은 두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배를 타고서 그물을 끌고 있던 왕자는 물결 위로 번쩍거리며 빛나는 어떤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는 이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해져서 어부들을 불러 자기를 도와 그 떠다니는 아름다운 관을 무트로 건져 올리자고 부탁했어요. 그들은 관을 왕자의 배에 실었습니다. 왕자는 이것을 궁궐로 가져가서 자기 방으로 옮긴 후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관이 어찌나 단단히 봉해져 있던지 연장이란 연장을 모조리 동원해도 쉽사리 열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밤낮을 애쓰며 작업을 한 끝에 관 뚜껑을 벗긴 왕자는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장식한 소녀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안아 자기 침대에 눕힌 다음 이 신비한 소녀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며 옷과 보석을 하나하나 벗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자는 소녀의 비단결 같은 머리를 빗겨보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빗기던 빛이 무엇인가 조그마한 물체에 부딪혔기 때문에 왕자는 족집게로 그것을 뽑아냈어요. 그 순간 예쁜 소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소녀가 마법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도둑들은 어디 있죠? 블랑카 로자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자신이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라는 소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왕자는 물길 위에 떠다니는 관을
건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진정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왕자는 하는 수 없이 바늘을 다시 소녀의 머리에 찔러 넣고 어찌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한편 왕자의 두 누이는 동생이 밤낮으로 문을 잠그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왕자는 식사조차 거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관과 보석 무더기를 훔쳐보고 그들은 이만저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궁리 끝에 자기 방으로 돌아온 왕자는 블랑카 로자의 머리에서 바늘을 다시 뽑았어요. 그는 40명의 도둑을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그녀에게 자기의 아내가 되어 자기 보호 아래 궁궐에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거리에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녀의 방에서만 살면서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고기잡이를 나가고 방 안에는 슬프고 외로운 블랑카 로자 혼자만 남아 있었는데 호기심을 못 참은 두 누나가 이윽고 방문을 열고 말았어요. 그들은 그토록 아름다운 여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녀에게서 값진 옷과 보석을 빼앗고 발가벗긴 다음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블랑카 로자는 정신없이 숨을 곳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숨이 턱에 차서 어느 늙은 신기루 장수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너무도 서럽게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인은 그녀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 숨겨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왕자는 블랑카 로자의 방이 비어있고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옷만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당황한 왕자가 그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찾아 무작정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마침 누군가가 신기루 장수집에 젊고 예쁜 여자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바로 블랑카 로자를 찾아내어 다시 궁궐로 데려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누나는 물론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대단히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40명의 도둑들은 블랑카 로자의 초대를 받고 신랑에게 줄 갖가지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여 참석했어요. 왕자와 그녀는 행복하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목 꿀풀. 옛날에 아름답고 부지런한 세 딸을 가진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왕궁 옆에 있었으며 정원에는 아주 좋은 풀들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건너편 집 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주 즐거웠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이면 발코니로 나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궁궐 발코니에서 세 딸 가운데 한 명을 불렀습니다. 이 꿰만한 아가씨야, 어디 한번 맞추어 봐. 너희 집 풀들은 잎이 모두 몇 개지? 그러자 그 아가씨는 위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금방 대받는 것이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임금님, 그럼 하늘의 별은 모두 몇 개죠? 왕은 속으로 약이 바짝 올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기어이 안갚음을 하겠다.
왕은 하인 한 명과 노새를 고용하여 말 한 장 주머니에 오렌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왕은 하인에게 오렌지를 팔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분명 그 아가씨들이 오렌지 장수를 부를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들은 오렌지 장수를 불렀습니다. 오렌지 장수 아저씨, 이리 오세요. 오렌지 100개에 얼마죠? 아가씨라면 키스 한 번에 내 오렌지를 전부 주겠어요. 라고 오렌지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렌지 장수를 불렀던 큰딸은 몹시 화가 나서 꽝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은 둘째 딸에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둘째 딸 역시 크게 화를 냈습니다. 꺼져. 이 늙은이야. 뭐? 키스를 해주면 오렌지를 주겠다고? 둘째 딸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를 내면서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언니, 오렌지 사지 않았어요? 하고 셋째 딸이 물었습니다. 응, 그래. 물론 사지 않았지. 저 오렌지 장수가 짖거리는 소리 못 들었니? 언니는 죽어도 키스를 못 해주겠다는 거야? 셋째 딸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왜? 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먹을 오렌지가 거저 생기는데. 만일 오렌지 장수가 다시 오면 날 만나러 나가겠어. 결국 오렌지 장수가 다시 지나가자 셋째 딸은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리 와요. 오렌지 장수 아저씨. 이리 오세요. 이처럼 귀여운 아가씨가 부르는데 내가 안 오고 배길 수 있겠나? 아가씨가 내게 키스 한 번만 해주면 이 오렌지는 모두 아가씨 것이야. 정말이에요? 그럼 가서 저 과일들을 모두 이리로 가져오세요. 셋째 딸이 외쳤습니다. 오렌지 장수가 오렌지를 모두 풀어놓자 셋째 딸은 가볍게 키스해주고 오렌지 장수를 보냈습니다. 이튿날 왕은 일부러 일찍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너희네 꿀풀은 입이 모두 몇 개지? 왕은 즐거운 듯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셋째 딸은 위를 올려다보면서 말대꾸를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임금님, 그럼 하늘의 별은 모두 몇 개죠? 내 입부터 다물어, 이 거짓말쟁이 아가씨야. 하면서 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늙은 오렌지 행상에게 몇 번이나 키스했지? 그래, 그건 아주 그럴듯한 책략이었어. 라고 셋째 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나를 이기지는 못할걸. 셋째 딸은 즉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종과 순한 당나귀를 준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셋째 딸은 땡그랑 땡그랑 종을 울리면서 당나귀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아주 여유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 길다란 소매의 검은 옷을 차려입었던 것이에요. 종을 울리면서 대궐문 주위를 맴돌았지만 문지기들은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새까만 옷에 길다란 얼굴을 가진 셋째 딸은 자기가 왕을 찾아온 죽음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문지기는 즉각 그녀를 궁궐로 들어가게 했는데 대문을 열 때는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어요. 땡그랑 땡그랑 나는 왕을 잡아가려고 왔다. 셋째 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현관 입구로 당나귀를 몰고 갔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제발 자기를 잡아가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오 아름다운 죽음의 사자시여, 제발 저를 잡아가지 마세요. 제발 아직은 잡아가지 말아주세요. 땡그랑 땡그랑 난 왕을 데리러 왔다 하면서 셋째 딸은 계속해서 종을 울렸습니다. 왕이 너무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그녀는 마침내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놓아주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넌 이 당나귀의 엉덩이에 3번 키스를 해야만 한다. 왕은 당장 일어서더니 당나귀 꼬리를 들고 그 밑에다 3번이나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는 다시 당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이번에는 왕을 데려가지 않겠다. 이튿날 아침 충격에서 깨어난 왕은 여전히 그 아가씨들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잘 들어 이 거짓말쟁이 말괄량이들아, 너희 직구 꿀불의 입은 모두 몇 개지? 그러자 밑으로부터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 다물어요. 장난꾸러기 임금님. 그럼 하늘의 별은 모두 몇 개죠? 너부터 조용히 해 하고 왕이 대받아 소리쳤습니다. 다 늙은 오렌지 행상에게 너는 몇 번이나 키스를 했지? 이젠 그만 떠드세요. 셋째 딸이 대꾸를 했습니다. 임금님은 당나귀 엉덩이에 몇 번이나 키스를 했죠? 왕은 황급히 궁궐로 도망쳐 돌아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빌어먹을. 이제 저 아가씨를 불러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군. 그래서 왕은 아가씨의 어머니에게 세 딸과 함께 자기 앞으로 나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딸들의 어머니는 왕의 부름에 크게 놀라 이제 왕이 자기를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딸들은 태원했습니다. 너무 많은 오렌지를 먹었더니 하고 딸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얘들은 전부 당신 딸이지? 그렇지 않소? 왕은 늙은 부인이 몸을 떨며 방 안으로 들어오자 짐짓 위엄있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모두 제 딸들입니다. 좋소. 그럼 저 막내딸을 내게 주시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폐하? 저는 매우 가난합니다. 늙은이는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오. 라고 왕은 대답했어요. 내일 결혼을 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해롭지 않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결혼식을 끝낸 다음 왕은 왕비에게 재판에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왕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다만 그녀가 죽기 전에 왕은 그녀의 요구를 한 가지 들어줘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곧 백성들로부터 갖가지 청혼과 고소가 왕에게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갓 낳은 망아지가 딸린 암마를 타고서 마을에 온 어떤 남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마을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또 다른 남자 한 사람이 순말을 타고 가면서 그 망아지를 데리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망아지 주인이 쫓아와 망아지를 데려가려고 하자 두 번째 남자는 자기 말의 새끼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다투다가
마침내 왕에게 재판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 보자 라고 왕이 말했어요. 너희들 두 사람은 말을 탄 채 저쪽으로 가 서 있도록 하라. 망아지가 따라가는 사람이 주인일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자기 말들을 천천히 걷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아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순말 뒤에서 어정쩡하게 주춤거리고 있었어요. 왕은 그것을 보자 순말 주인이 그 망아지의 임자라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암말 주인은 왕비에게 찾아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어요. 왜냐하면 왕비는 자비로운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그에게 입을 다물도록 시키고 오후에 다시 지시를 받으러 오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다른 두 사람이 또 소송을 하기 위해 왕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추운 날이면 항상 자기가 밖에서 밤을 지새우느라 몸이 꽁꽁 얼어야만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그를 비난하면서 가장 추운 밤에는 자기가 나갔었노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배심원들을 지명했어요. 배심원들은 밤새 밖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그럼 그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자기 위쪽 언덕에서 작은 화토불을 보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배심원들은 그렇다면 그가 그 불기로 몸을 녹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위에 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런데 왕도 배심원들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진 사람은 풀이 죽어 법정을 나가서 왕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염려 마세요. 내일이면 당신은 왕이 재판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왕비가 위로했습니다. 이튿날 그 사람이 좀 더 얘기를 듣기 위해 다시 찾아오자 왕비는 그에게 왕이 말을 타고 지나갈 목장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갈 때에는 보리자루와 그 보리를 끓일 그릇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당신을 보면 거기서 무엇 하고 있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보리를 심기 위해서 보리를 삶고 있다고 대답하세요. 왕이 도대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폐하께서는 순말이 망아지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삶은 보리가 자라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튿날 길을 떠나기 위해 일찍 일어난 왕은 왕비에게 냄비를 올려놓고 장작을 더 많이 지펴 아침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기다리던 왕은 안달이 났는데 냄비가 여전히 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빨리 서둘라고 말했잖소. 라고 왕은 왕비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저 냄비가 문가에서 끓겠소? 바로 그때 어제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있던 패소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제 저쪽 언덕에 있는 화터불기 때문에 몸이 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난로에 저렇게 불이 잘 타고 있는데 문가에 있는 냄비가 끓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은 매우 기분이 나빠서 시골길로 나갔습니다. 그 같은 책략이 모두 왕비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비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이내 왕과 왕의 시종들은 길가에서 보리를 삶고 있는 어느 사내의 옆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봐, 거기서 냄비를 가지고 무엇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보리를 삶고 있나? 보리를 파종하려고 삶습니다.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보리가 싹이 나리라고 생각하는가? 왜 아니겠습니까? 사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만일 순말이 새끼를 낳을 수 있다면 이 보리에서도 싹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은 거칠게 말을 몰아가면서 속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왕비의 짓이야. 이번에는 혼을 내고 말겠어. 내가 하는 일에 일체 간섭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으니까. 점심때가 되어 성으로 돌아온 왕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쓸데없는 간섭에 대해서 셈을 치러야겠소. 왕은 발을 구르며 화형에 쓸 큰 화투불을 피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그러한 소동에도 여전히 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왕비는 화형을 당할 운명에 처해져서도 침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화투불이 무시무시하게 타오르기 시작하자 왕은 왕비를 자기 마차에 태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길을 가야 하오.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 그렇게 하지요.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화영장에 도착한 그들은 마차에서 내려 서로 팔짱을 끼고 오르락 내리락 걸었습니다. 처형 시간이 되면 왕이 형 집행자에게 그것을 알릴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자 갑자기 왕비가 모두 잠깐 기다려요 하더니 왕을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특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지. 그 비슷한 것이 있지. 하고 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그래서 왕이 그녀에게 접근하자 왕비는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됐어 됐어. 왕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것이 나의 특청이에요. 라고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화형에 처하고 싶으면 우리 함께 불에 타 죽기로 해요. 왕비가 왕을 껴안은 손길을 조금도 늦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왕은 마침내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둘이서 모두 불에 타 죽어야 한단 말이요? 이번만은 당신을 용서하겠으니 다시는 나를 놀리려고 하지 말구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당신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겠어요, 여보. 그렇게 대답하면서 왕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나는 재판을 맡지 않기로 하겠소. 그 일을 할 사람은 당신이요. 그렇게 해서 왕비는 궁중 재판의 재판장이 되었더랍니다. 제목 검둥개. 옛날 어느 마을에 후안, 프란시스코, 마누엘이라는 세 아들을 둔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아들은 이제 바깥 세상을 구경하면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니
축복을 내려주십사 하고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약간의 양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후아는 곧 길을 떠났어요. 후아는 얼만큼 길을 가다가 강가에서 걸음을 멈추고 미숫가루를 물에 타 마셨습니다. 그때 물고기들이 말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좀 나누어 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7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먹을 것이 없으면 일을 해야지 하고 후안이 대답했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눈꽃만큼도 줄 수 없어. 나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후안은 자기 짐을 집어들고 제 갈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 후 후안은 다른 고장의 어느 밀림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후안은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 짐승들도 7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후안은 이번에도 여전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먹을 것이 있는 한 만사가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을 언젠가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새 짐승은 숲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후 그 젊은이는 하룻밤을 쉬어가기 위해 검은 고양이의 집에 다가갔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제가 먹을 것을 좀 드릴 터이니 그 접시를 이리 주시겠습니까? 하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안은 고양이더러 직접 가져가라고 대답하였어요. 자기가 고양이 시중이나 들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튿날 날이 새자 후안은 말 안장을 얹으면서 어디로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접시한테 물어보면 아마 대답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화를 벌컥 내고 달려나간 후안은 어느 왕의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에는 일자리가 많았어요. 왕은 만일 밀림을 깨끗이 청소하면 2 알무드의 은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검둥개와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특히 명심할 것은 만일 개가 밥을 먹으러 집으로 오지 않으면 너도 역시 올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왕이 말했어요. 이튿날 후안은 도끼를 들고 개와 함께 밀림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후에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왕과 후안은 그 전날 한 가지 서약을 한 것이 있었어요. 누구든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은 목을 베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하고 왕은 후안이 들어오자 즐거운 듯이 물었어요. 폐하,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폐하는 하루 종일 식사도 주지 않고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느냐? 하고 왕은 교활하게 물었습니다. 폐하, 하루 종일 먹을 것도 없이 일만 하였는데 그럼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너 우리가 맺은 서약을 잊지 않았겠지? 하고 왕이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왕은 흑인을 시켜 이 젊은이를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서 목을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 후안과 그 형제들의 집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형제들 가운데 누가 변을 당하면 시들게 돼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마르는 것을 본 프란시스코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을 찾아 길을 떠나겠으니 기도를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도 결국 형과 똑같은 불운을 겪게 되었어요. 프란시스코 역시 물고기에게도 밀림의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들은 그에게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여우가 먹을 것을 부탁했을 때는 프란시스코는 콧방귀를 뀌면서 먹고 살려면 일을 하라고 오히려 짐승들을 나무랐습니다. 당신은 정말 가난한 꼴을 겪게 될 거요 하고 짐승들은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길을 조금 더 걷다가 프란시스코는 고양이의 저택에 이르러 하룻밤 묵을 곳을 부탁했고 고양이는 선선히 승낙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당신에게 저녁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접시를 좀 집어주시겠습니까? 하고 고양이가 가르랑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직접 일어나지 않는 거지? 난 너의 하인이 아니야 라고 프란시스코가 말했습니다. 이튿날 프란시스코는 고양이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길을 떠나 왕의 궁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형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서약을 하고 밀림으로 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형처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저녁 늦게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판초야? 하고 왕이 물었어요. 판초는 프란시스코 별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폐하. 도대체 먹을 것 한 입도 주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고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낸 프란시스코 역시 자기 형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뜰의 나무가 다시 시드는 것을 본 마누엘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마누엘은 아버지께 특별히 부탁하여 미숫가루 자루와 삶은 고기 2가지 짐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동안 길을 걸은 끝에 마누엘도 역시 형들이 걸음을 멈추었던 강가에 도착했어요. 마누엘이 미숫가루를 먹으려고 하는데 작은 고기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마누엘, 우리는 7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오. 저런, 난 방금 집을 떠났는데도 이토록 배가 고픈데 그동안 얼마나 배를 줄였을까? 그는 배고픈 고기들을 위해 미숫가루를 전부 물속에 풀어주었습니다. 짐을 챙겨서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뒤에서 고기들이 불렀습니다. 왜 그래? 아직도 배가 고파? 하고 마누엘이 물었어요. 당신에게 마법의 지팡이를 주겠어요. 고기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던 마누엘은 형들처럼 밀림에 도착하였어요. 통나무에 걸터 앉아 막 무얼 좀 먹으려고 하는데 역시 사자와 호랑이와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그 짐승들도 7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마누엘이 고기 가운데 절반을 던져주자 짐승들은 그것을 후딱 먹어치우고 나서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누엘은 나머지 고기도 던져주었습니다. 친구들, 이제 우리가 저 젊은 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선사할 때인 것 같소. 라고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자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귀를
마누엘에게 줬고, 호랑이는 역시 원하는 대로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의 꼬리를 잘라주었습니다. 여우는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가방을 한 개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마누엘이 곤란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도우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마누엘은 고양이 저택에서도 고양이의 부탁대로 접시를 집어주고 다른 시중도 들었습니다. 마누엘이 하룻밤을 보내고 그 집을 나서려 하는데 고양이가 말했어요. 난 원래 고양이가 아니고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모가 주문을 걸어 이 모양으로 만들었답니다. 당신이 일을 계속해 나가기만 하면 나도 점차 주문이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먹을 것을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누엘은 그 말을 따르겠다고 고양이에게 약속했어요. 예의 왕궁에 도착한 마누엘은 형들과 똑같은 서약을 왕에게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터에 도착한 마누엘은 앉아서 아침을 먹고 낮잠까지 한숨 자면서도 일은 하지 않았어요. 검둥개가 일을 시키기 위해 할퀴고 물었지만 그는 도끼질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왕궁으로 돌아온 마누엘을 보자 교활한 왕이 물었어요. 오늘 일은 어떻더냐, 마누엘? 아주 좋았습니다, 폐하. 왜 점심 먹으러 오지 않았지? 저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1년은 버틸 수 있답니다. 내가 점심 식사를 보내주지 않아서 화났었지? 하고 왕은 끈덕지게 유도했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하. 그럼 3번 웃어라 라고 왕이 명령했어요. 마누엘은 기운차게 3번이나 웃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분해서 시근덕거리며 이번에는 내가 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마누엘은 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일터로 떠났습니다. 물론 검둥개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터에 도착한 마누엘은 어제처럼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고 나더니 또 낮잠을 잤습니다. 검둥개는 다시 한번 덤벼들어 마누엘을 귀찮게 굴었으나 마누엘은 웃기지 마라 하면서 잠만 잤습니다. 그러나 개가 너무나 귀찮게 굴어서 화가 난 마누엘이 도끼로 개를 한번 때렸는데 개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저녁에 궁궐로 돌아온 마누엘에게 왕이 물었어요. 개는 어디 갔지? 먼저 왔는데요, 폐하. 오지 않았는데. 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누엘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하. 마누엘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쉬고 있을 때 개가 자꾸 물면서 덤벼들기에 그만 화가 나서 도끼로 한번 때렸을 뿐인데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넌 나의 장모님을 죽였어. 왕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화가 나셨습니까, 폐하? 하고 마누엘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아니, 화나지 않았어. 왕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왕비가 왕에게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습니다. 내일 내가 황금뿔을 가진 황소로 변할 테니 나를 목장에 집어넣으세요. 그런 다음 저 녀석을 빼빼 마른 말에 태워 목장으로 보내세요. 그럼 내가 저놈을 뿔로 받아서 죽이겠어요. 그래서 왕은 마누엘에게
마국간에서 가장 비루먹은 말에게 안장을 얹어 목장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마국간으로 들어온 마누엘의 눈에 한 마리 훌륭한 망아지가 들어왔습니다. 더 좋은 말이 있는데 내가 왜 저 뼈만 남은 말을 타겠어? 마누엘은 망아지 등의 안장을 단단히 묶은 후 목장으로 황금뿔을 가진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황금뿔의 소는 비루먹은 말 대신 뜻밖에도 훌륭한 망아지가 힘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누엘은 잽싸게 말에서 뛰어내려 단도를 꺼내어 황금뿔소 목을 쳤습니다. 아,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왕이 울부짖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 장모님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내 아내를 죽였구나. 폐하, 화가 나셨습니까? 그렇다, 화가 났다. 내가 화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왕은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서약을 기억하시겠죠? 이제 폐하는 목을 잃게 됐습니다. 뭐라고? 안 돼. 도대체 날 어떻게 하려는 거야? 왕은 겁이 나서 외쳤습니다. 안 된다고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형님들을 다시 살려주면 폐하의 목숨도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마누엘이 말했습니다. 왕은 마누엘을 데리고 어느 방으로 가서 거기에 죽어 누워있는 두 형을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금마차 한 대가 질풍처럼 달려오더니 그 안에서 기막히게 아름다운 공주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고양이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누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뿐만 아니라 공주의 궁궐도 함께 주문이 풀렸습니다. 공주의 궁궐은 차라리 보석이라고 말해야 옳을 정도였어요. 공주는 마누엘에게 먼저 결혼식을 올린 다음 함께 자기 부모님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누엘과 고양이 공주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고기들이 선사한 마술 지팡이와 밀림의 짐승들이 선사한 마법의 주문으로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형 후아는 궁궐의 행정관으로 임명되었고 둘째 형 프란시스코는 회계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못된 왕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는 그동안 저지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누엘의 형들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도 마누엘과 고양이 공주는 그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